처음 만났을 때는 평생 의지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두 번째 만났을 때는 평생 기다릴 것이라고 생각했고, 세 번째 만났을 때는 평생 그리워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무너지기만 하던 그 친구가 제 곁을 떠났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이제 정말 다시는 볼 수 없는 곳으로 가버렸으니 남은 날들은 그 친구를 그리워하며 살아야 하나 봅니다. 그리고 친구가 마지막 가는 길에 저에게 남긴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 한순간에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돌아보니 벌써 10년도 더 지난 일이 되었네요. 하지만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거리고 진정이 안 됩니다. 세 번의 기막힌 만남과 뼈아픈 이별, 그렇게 얽혀버린 친구와 제 인생 이야기를 이제 시작할까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에게 버려져 고아원에 갔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엄마에게 버려졌다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그때 아버지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가끔 제가 가족이 있었는지 생각해 볼 때가 있지만 아무것도 떠오르는 게 없어요. 물론 엄마 얼굴조차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말하면서 제 손을 잡고 버스를 탔다는 겁니다.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어딘지도 알 수 없는 곳에 내렸고 또 버스를 타고 한참을 간 뒤에 내렸어요. 시골이었습니다. 그 시골길을 엄마는 한참을 말없이 걷다가 제가 배고프다고 말하자 문득 어느 곳에서 멈추었어요. 저녁 노을이 불그스레 깔리기 시작했다는 것도 기억이 나네요. 왜냐하면 그 노을빛이 엄마 얼굴에 반사되어서 붉게 보였거든요. 성국이 배고픈가 보구나. 그럼 엄마가 금방 맛있는 거 사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절대 딴 곳에 가지 말고 여기 있어야 돼. 알았지? 분명 맛있는 거 사서 온다고 했는데 엄마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쯤은 뒤돌아 볼 만도 한데 그날 엄마는 뒤 한번 돌아보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마치 도망치듯 그렇게 멀어져 갔어요. 노을빛마저 치고 어둑해지기 시작한 그 시골길로 점처럼 멀어지던 엄마의 마지막 뒷모습은 한참 뒤에 어른이 되어서도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가끔 꿈에 나오기도 했어요.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무서운 마음에 울면서 엄마를 부르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또래인지 형인지 알 수 없는 사내아이였어요. 너 엄마가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온 거지? 그럼 아마 안 올 거야. 꼭 와. 온다고 했어. 맛있는 거 사온다고 했어. 맛있는 거 사줄 거면 읍내에서 사줬겠지. 여기까지 와서 왜 기다리라고 하냐? 이 바보야. 순간 그 아이의 말이 어린 제 심장을 후려쳤어요. 그 말이 너무 맞다는 생각에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말이 맞다는 건 엄마가 정말 오지 않을 거라는 그의 말도 맞다는 뜻이니까요. 제가 하도 우니까 사내아이는 제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이 고아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절 고아원 앞에 버려두고는 맛있는 거 사오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사라진 거였습니다. 아마 어른이었다면 엄마에 대한 배신감으로 충격을 받았을 건데 그땐 제가 겨우 6살이어서 배신감보다는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나 기다림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절 고아원에 데려간 그 아이는 7살 강연호였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절 반기지도 내치지도 않으셨어요. 항상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듯 한숨 한번 쉬시더니 아주 형식적인 말투로 이것저것 물으셨습니다. 이름이랑 나이는 어떻게 되니? 이름은 최성국, 나이는 6살.
엄마가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고 갔어? 엄마 이름은 알아? 이현자. 살고 있던 주소는 혹시 알아? 제가 고개를 젓자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장부에 뭔가를 기록하더니 절 데리고 온 사내아이 연호에게 방으로 데려가서 안내해주라고 했습니다. 싫어. 엄마 올 거야. 나 문 앞에서 엄마 기다릴 거야. 에휴, 이 바보야. 올 사람이면 벌써 왔겠지. 아직도 모르겠냐? 네 엄마가 널 버린 거라고. 올 사람이면 벌써 왔겠지. 라는 말 속에는 엄마는 안 올 사람이니까, 엄마는 나를 버렸으니까, 이제 나는 고아나 마찬가지라는 다른 의미가 숨어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고 더 큰 소리로 울었어요. 연호는 저에게 그렇게 말해놓고도 안쓰러웠는지 등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전 한동안 밤마다 베갯잇을 적시도록 울기만 했는데 고아원에 같이 살던 누나나 형들이 시끄럽다고 하면 항상 연호가 나서서 막아주고 유일하게 절 위로해 주었어요. 처음엔 다들 너처럼 울고불고해. 누나나 형들도 그랬어. 네가 오는 거 보니까 자기들도 옛날 생각나서 짜증도 나고 그런 거야. 근데 또 금방 다 잊고 지내게 돼. 여기가 그런 곳이야. 그러니까 조금만 슬퍼해. 엄마도 사정이 있어서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잊어. 그러는 게 너한테 좋아.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 연호는 마치 이런 일에 이골이 난 애늙은이 같이 말을 했습니다. 저와 1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도 아주 세상을 많이 살아낸 사람 같았어요. 그것이 제가 엄마에게 버려지고 연호를 만나게 된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제가 연호를 기다리게 된 시작이기도 했고요. 연호는 또래 아이들이나 몇 살 위의 형과 누나들과 다른 점이 많았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고아원에서 사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자존감도 많이 떨어져 있고 항상 뭔가에 주눅 들어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부모에게 버려졌다는 것 자체가 존재 의미를 부정당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누가 야단을 치지 않아도 그냥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혹시 고아라고 놀림받을까봐 본능적으로 자기 방어를 하다 보니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연호는 굉장히 냉소적이면서도 담담했어요. 마치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버려질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처럼 굴었죠. 사실 연호는 그때까지만 해도 부모에게 버려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아원에 오는 애들은 거의 부모에게 버려지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키워줄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이 없어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연호는 아버지가 지방으로 돈을 벌러 가야 해서 잠시 고아원에 맡겨진 거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연호를 낳자마자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혼자서 어린 연호를 키우기 힘들어했고 맡아줄 친척도 없다 보니 고아원 원장님께 부탁을 했대요. 연호 아버지는 공사장 인부로 일하셨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쉴 때 오거나 아니면 장마철에 일이 없을 때는 한 달에 2번 정도는 연호를 만나러 왔습니다. 전 그런 연호가 참 부러웠는데 정작 연호는 별로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다른 애들은 네가 부럽다고 난린데 왜 넌 맨날 아버지만 오면 입이 튀어나오고 틱틱거리고 그러는데? 내가 부러워? 넌 그래도 아버지가 찾아오시잖아. 다른 애들은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애도 많은데. 차라리 버려주는 게 나아. 야, 강현호,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내기할까? 우리 아버지가 약속 지키는지? 대개 저렇게 꼭 돈 벌어서 같이 살자고 하면 나중에는 소식을 끊어버려. 난 여기서 그런 거 수도 없이 많이 봤어. 정말 같이 살 거면 벌써 같이 살았겠지.
내가 언제 돈 많이 버는 아버지하고 같이 살고 싶다고 했니? 그건 아버지 핑계지. 어린애가 그렇게 자조적으로 말하는 모습이 왠지 마음이 아팠어요. 아마 연호는 자기 아버지는 제발 자신을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어쩜 아버지가 영영 오지 않게 되는 날이 오더라도 덜 상처받기 위해서 미리 자신에게 예방약을 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기억나는 일이 하나 있어요. 언제였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날도 연호는 자기를 만나러 온 아버지를 따라 읍내에 나갔어요. 전 저녁 무렵에 연호를 기다리며 고아원 앞을 서성이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우는 소리가 들려서 쳐다봤더니 연호였습니다. 연호 아버지가 굳은 표정으로 연호를 혼내고 있었고 연호는 울면서 아버지에게 막 대들고 있었어요. 오늘따라 너 왜 그래? 분명 아버지가 돈 많이 벌어서 꼭 같이 살자고 했잖아. 나 그냥 가난해도 아빠랑 같이 살고 싶단 말이야. 가끔 와서 맛있는 거 사주고 장난감이나 사주는 거 다 필요 없어. 이런 거 하나도 안 사줘도 돼. 그냥 지금 나 데리고 가라고 당장. 너 진짜 아빠 말 안 들을 거야? 자꾸 이러면 아빠 다시는 안 온다. 싫다고. 아빠 원래 안 올 생각이었지. 연호야, 아빠가 약속했잖아. 돈 벌어서 우리 연호랑 같이 살 집도 구하고 그러면 데리고 갈 거라고. 나 집 없어도 돼. 그냥 아빠 일 가는데 따라갈게. 나 말썽 안 피우고 착하게 있을게. 그니까 아빠, 나 데리고 가, 어? 하지만 연호 아버지는 자신도 많이 힘들다며 한숨을 쉬더니 어서 들어가라고 연호를 떠밀고는 싸늘히 돌아서 갔습니다. 연호는 한참 그대로 서서 울고 있었어요. 전 다가가서 연호의 등을 다독여주고 싶었지만 연호가 민망해할까봐 그냥 조용히 들어와 버렸습니다. 조금 뒤 연호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돌아와서는 읍내에서 아빠랑 맛있는 거 많이 먹었다고 잔뜩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과자며 장난감을 보여주면서 애들 앞에서 신이 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애들은 연신 그런 연호가 부러운 듯 감탄을 했지만 전 그날 알았어요. 늘 씩씩하고 형처럼 굴던 연호도 나처럼, 아니 거기 사는 애들처럼 그렇게 버려질까 두렵고 무서워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연호도 그냥 애어른인 척할 뿐 저와 별반 다르지 않는 아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연호의 속마음은 저밖에 몰랐으니까 연호는 줄곧 애들 앞에선 아버지가 꼭 데리러 올 거라고 뻐겼고 아버지가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을 사면 같이 살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애들은 꼭 집에 초대해줘야 한다고 말했고 연호는 새끼손가락까지 걸고 약속을 거창하게 하곤 했습니다. 연호는 누나나 형들을 제외하면 또래들이나 동생들 사이에서 늘 리더격이었어요. 통솔력도 있고 의리도 있고 나름 당차고 애답지 않았죠. 학교에 들어가서도 낯가림도 잘하고 소극적인 저에 비해서 연호는 늘 적극적이었고 시끄럽게 떠들고 다녔고 친구들을 몰고 다녔습니다. 혹시 제가 구하라는 이유로 놀림을 받으면 어디선가 짠 하고 나타나서 애들을 혼내주는 것도 연호였어요. 그런데 연호는 자신이 고아원에 산다는 것은 숨겼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돈 벌러 멀리 가서 혼자 산다고만 했어요. 전 연호의 그런 거짓말을 알면서도 묵인해 주었습니다. 언젠가는 아버지와 같이 살 거니까 연호가 그렇게 말하는 게 전혀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연호의 아빠는 돈 많이 벌어서 꼭 함께 살겠다는 약속을 끝내 지키지 못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원장 선생님도 알지 못한다고 했죠. 언제부턴가 고아원에 오지 않고 연호의 학비와 용돈만 붙이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돈도 붙이지 않았어요. 연호는 늘 자신이 예언했듯
아빠에게 버려질 거라고 한 말을 스스로 증명했고, 겉으로 아주 태연한 척 굴었지만 어느 늦은 밤 혼자 조용히 마당에 나가서 한참을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애들이 들을까 밖에 나와서 혼자 우는데 제 귀에는 목 놓아 우는 것보다 더 처량하게 들렸어요. 전 조용히 다가가서 오래전 제가 고원에 맨 처음 왔을 때 연호가 그랬듯 연호의 등을 가만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너 지금 내가 불쌍해서 그러는 거지? 연호는 울다 말고 저를 째려보면서 말했어요. 아니, 내가 여기 맨 처음 왔을 때 네가 그랬잖아. 올 사람이면 벌써 왔을 거라고. 그리고 넌 아버지하고 추억이라도 많잖아. 난 그런 것도 없는데 네가 왜 불쌍해? 훗날 어른이 되어 연호를 다시 만났을 때 전 그런 말도 해주었어요. 그때 아마 아버지도 나름 최선을 다했을 거라고 말입니다. 연호와 함께 살려고 열심히 일을 하셨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 뿐 처음부터 연호를 버리려고 한 건 아닐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연호는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충격이 큰 듯 중학교 이후로 계속 엇나가기 시작했어요. 학교도 잘 빠지고 불량한 애들하고 어울려 다녔죠. 학교 선생님께도 야단 맞고 원장님께도 늘 야단을 맞았어요. 조금이라도 자기 흉을 보는 애들에겐 항상 주먹질을 했지만 유독 저에게만은 다정하게 형처럼 굴었습니다. 18살이 되어 고원에서 독립하게 되었을 때 아주 잠깐 저와 연호는 방을 얻어서 같이 자취를 했어요. 그때 우린 중국집 배달 일을 했는데 연호는 착실히 일하기보다는 또래 배달원들과 놀러 다니는 것을 더 좋아해서 항상 일을 빼먹기 일쑤였죠. 그때마다 중국집 사장님께 야단을 맞았는데 어느 날은 아예 가게 돈을 들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사장은 제가 연호와 친구라는 이유로 의심을 했고 결국 저도 월급 한 푼 받지 못한 채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날 이후 연호는 자취방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연호와의 첫 번째 만남은 끝났어요. 전 엄마에게 버려졌을 때보다 연호가 아무 말 없이 사라진 게 더 가슴 아팠고 원망스러웠습니다. 물론 배신감도 느꼈지만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렸어요. 누군가를 눈이 빠지게 기다려 본 적이 있으세요? 오늘은 올까? 내일 오려나 하면서 날마다 손꼽아보고 달력에 가입표를 치면서 간절하게 기다려본 사람이라면 아마 알 겁니다. 어느 순간 안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고 그 불안감이 지나고 나면 안 오는 것이 너무 당연해지고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 조금씩 잊혀진다는 것을요. 저도 혼자 먹고 사느라 아주 조금씩 기다림도 줄어들었고 아주 조금씩 연호를 잊어갔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엔 연호를 기다리면서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저는 다행히 마음씨 좋은 중국집 사장님을 만나서 배달 일도 하고 나중에 중국집을 차리고 싶다고 했더니 주방장이 음식도 가르쳐 주어서 한식과 중식 자격증도 땄습니다. 그때 중국집 근처는 유흥업소들이 많았어요. 영화나 뉴스에서 보던 검은 양복에 깍두기처럼 머리를 깎은 건장한 남자들. 그러니까 일명 조폭들이 때로 짜장면 먹으러 오기도 했고 배달 주문이 오면 나이트클럽이나 성인오락실 같은 업장에 제가 직접 배달을 다니기도 했어요. 가끔은 조폭들이 이권 다툼을 하다 서로 칼부림을 일으킬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땐 근처 가게들은 문을 잠그고 셔터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자칫 그들의 싸움에 휘말리면 큰일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영업이 거의 끝났을 무렵 사장님과 주방장님은 퇴근하고 저 혼자 남아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갑자기 뛰어 들어오더니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겁니다. 깜짝 놀라 다가갔는데 세상에 연호였어요. 옆구리에 피를 철철 흘리고 있었는데 누군가에게 칼을 맞고 쫓기는 듯 했습니다. 전 반가워할 새도 없이 얼른 연호를 가게 쪽방으로 옮기고
핏자국을 치웠습니다. 그때 조폭들이 중국집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여기 피 흘리는 놈 안 왔어? 안 왔는데요. 전 태어난 척 시치미를 뗐고 조폭들은 홀과 주방을 살펴보더니 곧 나갔습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다리가 후들거려서 기절할 뻔했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게 문을 걸어 잠갔어요. 연호는 옆구리를 꾹 누른 채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당장 병원 가자. 안 돼. 아까도 봤잖아. 걸리면 나도 죽고 너도 죽어. 그럼 어떡할 건데? 피를 이렇게나 흘리는데 너 이러다 죽어. 그냥 약국 가서 지혈제랑 붕대 사서 치료 좀 해줘. 그럼 돼. 우린 몇 년 만에 만났는데 서로에 대해 안부조차 묻지 못한 채 연호는 고통스러워했고 저는 연호가 조폭들에게 끌려갈까 불안해하면서 며칠을 지냈습니다. 상처가 낫기 전까지는 움직이면 안 된다고 제가 신신당부를 하니까 연호도 꼼짝을 하지 않았어요. 겨우 지혈도 되고 연호도 조금 안정을 찾게 되자 문득 서로 눈빛이 마주쳤는데 정말 어이가 없어서 그저 웃고 말았습니다. 전 연호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칼을 맞고 다니는지도 묻지 않았어요. 미안하다. 그렇게 불쑥 사라져 놓고 또 이렇게 불쑥 와서 성가시게 하고. 이런 건 아무렇지도 않아. 너만 무사하면. 너 그렇게 가고 하루도 안 기다린 날이 없어. 여기로 와서도 가끔 그 동네 가보곤 했고 혹시 네가 나 찾으러 왔을까 봐. 이런 꼴 안 보여주고 싶어서 일부러 안 갔는데 결국 들켰네. 난 네가 여기서 일하는 줄도 몰랐어. 그냥 도망치다 불이 켜져 있어서 들어간 건데 네가 있다니 나도 좀 놀랐어. 그래도 내가 죽을 팔자는 아닌가 보다. 아이고, 죽을 팔자 아닌 것 같다고 농담하는 걸 보니까 이제 좀 살만한가 보네. 뭐 먹고 싶은 거 말해. 해줄게. 피 많이 흘렸으니까 영양 보충해야 돼. 나 이렇게 숨겨주고 니네 사장한테 잘리는 거 아니야? 들키면 잘리겠지. 그러니까 꼭꼭 잘 숨어 있어. 쪽방은 저 혼자 먹고 자고 하는 곳이라서 사장님이나 주방장은 잘 오지 않아서 염려는 없었어요. 두 사람은 연호가 거기 있는 줄도 몰랐죠. 전 가능한 평소처럼 행동했고 가게가 끝나면 연호를 위해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연호는 제가 만든 음식이 다 맛있다고 잘 먹었어요. 특히 짜장면이 제일 맛있다고 하더군요. 어릴 땐 그냥 짜장면 하나만 먹어도 그렇게 행복했는데. 언제든 짜장면 먹으러 와. 행복하게 해줄게. 아이, 됐다. 너 나 아는 척 하지 마. 너도 다쳐. 나 이제 어린애 아니거든. 아유, 그래 아주 잘 컸다 우리 성국이. 자식 기특하다. 그래도 착실히 일해서 한식이랑 중식 자격증도 따고. 이러고 있으니까 진짜 옛날 생각난다. 너 맨 처음 고아원 왔을 때 기억나? 엄마 하고 울보처럼 맨날 울고 그랬는데 언제 이렇게 다 컸냐? 왜? 네가 업고 키웠다고 생색내려고 그러냐? 아유 임마, 말이야 바로 해라. 내가 반은 너 업고 키웠지. 밤마다 우는 거 달래줘. 학교에서 애들한테 놀림받을까봐 지켜줘. 참, 그래도 그때가... 하면서 연호는 잠시 말문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그때가... 우린 한참 아무 말 없이 그래도 그때가의 그 뒷말을 각자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 그때가 그립다고 했고 아마 연호는 그때 그 아버지가 그때 그 순수했던 어린 연호가 보고 싶다고 했을 것 같았습니다.
전 울컥해서 애써 돌아누워 자는 척을 했고, 연호는 제가 듣든 말든 마치 혼잣말처럼 고맙다고 했던 것도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깨어보니 연호는 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마음에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했어요. 그게 연호와의 두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조폭들끼리 이권 다툼을 했고, 행동대장이었던 연호가 뜻이 맞는 조폭들과 연합해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문이 무성했어요. 구세력을 밀어내고 신세력이 득세하게 되면서 연호가 실세의 오른팔이 되어 그 일대를 장악했다는 말도 있었고요. 하지만 연호는 그 이후로는 절대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중국집의 조직원들이 거의 매일 찾아와서 매상을 올려주곤 했어요. 사장님과 주방장은 괜히 긴장했는데 다들 우리 집에서는 얌전히 밥만 먹고 갔습니다. 간혹 조폭들이 근처 가게마다 들어가서 괜히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이것저것 잔뜩 시켜먹기도 하고 그냥 외상하고는 돈을 안 주기도 했는데, 우리 중국집에서는 조폭들이 꼬박꼬박 밥값을 계산하고 갔습니다. 사장님은 정말 의아해했죠. 전 아마 연호가 시킨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가끔 배달하러 가다가 먼벌치에서 연호를 본 적도 있었습니다. 검은 세단을 타고 내리면 조폭들이 일제히 양옆으로 서서 고개를 90도 각도로 숙이는 모습이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그 무렵엔 연호가 제 2인자라는 소문도 있었고, 제 3인자하고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언젠가 피 터지게 싸우게 될 거라는 소문도 심심찮게 들렸어요. 물론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었죠. 그들이 관리하는 구역의 클럽에서 일하는 삐끼들이나 아가씨들이 가끔 가게에 와서 자기들끼리 떠드는 소리들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더 부풀려질 때도 많았으니까요. 어쨌든 항상 소문의 중심에는 연호가 있었습니다. 전 항상 연호가 걱정이었어요. 절대 아는 척하지 말라는 말 때문에 섣불리 나설 수는 없었지만 멀리서나마 연호가 무사하길 빌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마철도 아닌데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날이었어요. 그런 날은 오히려 배달 주문이 더 밀리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손님도 뜸하고 배달도 뜸했습니다. 사장님은 감기 몸살이 심해서 아예 나오지도 않았고, 주방님도 일이 있다면서 일찍 퇴근했죠. 저 혼자 가게를 지키다가 마감을 해야겠다고 준비를 하는데 누군가 짜장면 되냐고 물으며 들어섰습니다. 오랜만이다, 성구가. 그날 연호는 어딘가 달라 보였어요. 좀 쓸쓸한 것 같기도 하고 어딘가 멀리 떠나려는 사람처럼 서두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전 왠지 알 수 없는 불안을 애써 누르며 세상에서 제일 맛있고 정성 가득한 짜장면을 만들어냈어요. 연호는 한 그릇 뚝딱 해치우더니 엄지척을 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는 거야? 밥보다 칼을 더 먹고 다닌다. 뭐? 어디 또 다친 거야? 농담이야, 농담. 밥은 먹고 다니는 거야? 그런 말 참 오랜만에 듣는다. 지나가다가 너 가끔 먼발치서 보곤 했어. 네가 우리 가게도 보호해주고 매상도 올려주고 그런 것도 다 알고. 괜히 나랑 친하게 지내게 되면 너도 인생 꼬일 수 있어서 일부러 아는 척 안 했어. 너라도 제대로 살아야지. 연호야, 혹시 무슨 일 있니? 우린 늘 무슨 일이 있지 뭐. 아무 일 없는 날이 더 이상하지. 성구가, 너 나한테 서운한 거 많지? 그런 게 어딨어, 친구끼리. 친구. 참,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한 말인지 몰랐네. 네가 볼 때 내가 온갖 개품 잡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영화처럼 사는 것 같아도 나 실은 매일 전쟁이야. 네가 거기서 나오면 되잖아.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내 맘대로 잘 안 되네.
전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연호의 그 말이 제 귀에는 제발 나 좀 구해달라는 소리로 들렸거든요. 연호가 한 몇 년 어디 좀 다녀와야 할 것 같다는데 전 어디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조직끼리 칼부림이 나서 경찰이 오고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누군가가 죽었다는 소문도 있었고 조직의 보스 대신 누군가가 감옥에 가는 걸로 합의를 봤다는 말들도 많았습니다. 연호는 짜장면 값이라며 묵직한 돈 봉투를 놓고 일어났어요. 무슨 돈이 이렇게 많아? 나 때문에 너 옛날 중국집에서 월급도 못 받고 쫓겨났잖아. 그거랑 오늘 밥값이랑 남은 거는 알아서 그냥 써. 연호가 돌아보는데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도 울컥해서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까봐 억지로 참으며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 연호에게 우산을 건넸습니다. 너 비 맞는 거 싫어했잖아. 비 맞으면 꼭 감기에 걸리고. 고맙다. 연호도 꾹 눌러 참고 있었지만 눈물이 맺히는 걸 봤습니다. 오래전엔 연호가 우산처럼 날 보호해주고 의지하게 해주었는데 전 연호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해서 마음이 참 아팠어요. 기다린다. 언제든 와라. 짜장면 만들어줄게. 연호는 그 말에 대답 대신 저를 깊게 안아주고는 우산을 쓴 채 빗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전 한동안 그대로 서서 울었어요. 그게 마지막이 될까봐 불안하고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연호와의 3번째 만남도 끝났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연호는 보스 대신 감옥에 갔고 그 바닥에서는 감옥 가는 것도 별을 다는 것처럼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통과 의례라고 한다더군요. 연호가 어느 교도소에 있는지 알 길이 없어서 면회를 가지는 못했습니다. 설령 제가 면회를 간다고 해도 연호는 얼굴을 보여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만 연호가 놓고 간 그 돈만큼은 제대로 쓰고 싶었습니다. 혹시라도 연호가 지은 죄가 있다면 제가 연호 대신 좋은 일에 쓰면서 조금이라도 죄를 씻고 업을 털어버리자는 심정으로 말입니다. 그러다가 중국집 사장님이 한 달에 한 번 노숙자 쉼터에 짜장면 봉사를 다니는데 거기에 같이 따라가게 되었어요. 삶의 밑바닥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면 다시 희망을 꿈꿀 거라고 생각했고 전 그 일에 연호의 돈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전 노숙자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장님보다 더 열성적으로 짜장면 봉사도 하고 가끔은 노숙자들에게 맛있는 집밥도 해주었습니다. 나이가 많고 병든 노숙자들의 병원 봉사도 같이 다니면서 했고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무연고 처리되어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는 연호가 준 돈으로 무연고 노숙자들의 장례식도 조촐하게 지내면서 마지막 영혼들을 달래기도 했습니다. 노숙자 어르신들 중에 유난히 눈에 밟히는 한 분이 계셨어요. 말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도 않는데 유독 짜장면을 보면 그렇게 서럽게 우시던 분이셨죠. 어르신, 왜 그렇게 우세요? 이 짜장면 보니까 우리 아들이 생각나서. 아드님은 어디 있는지 모르세요? 몰라. 어릴 때 같이 짜장면 먹을 때 그렇게 좋아했는데 아마 어디선가 날 원망하고 있을 거야. 어떤 사연이 있는지 알 순 없었지만 어르신은 어린 아들과 짜장면 먹던 오래전 그날이 그렇게 좋았다고 했습니다. 문득 연호 생각이 났어요. 연호도 어릴 때 짜장면 한 그릇만 먹어도 그렇게 행복했다고 했는데 잘 있는 건지 참 궁금했습니다. 얼마 뒤 그 어르신은 깊은 병에 걸려서 곧 돌아가셨어요. 전 쉼터 소장님과 함께 그분의 조촐한 장례식을 치러드리고 납골당에 모셨습니다. 매번 죽음을 접할 때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참 한 끗 차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연호가 남긴 돈을 의미 있게 쓰려고 시작한 봉사활동이었는데 어느새 전 그 활동을 통해서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고 제 삶을 더 단단하게 잘 준비할 수 있는 용기를 기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10여 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연호에게는 여전히 아무런 소식도 없었어요. 그 사이 전 중국집 사장님으로부터 가게를 싸게 인수했고 더 열심히 장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먹고 사는 걱정을 덜었습니다. 여전히 노숙자 쉼터 봉사를 하고 있었고 벌써 제가 장례를 해드린 노숙자만 50명이 넘었어요. 지역에서도 표창장을 받기도 했죠. 그때마다 전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제 친구 덕분에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비록 연호 이름을 밝힐 수 없었지만 어디선가 연호가 자신의 얘기를 듣게 되면 인생 잘못 산 건 아니라고 생각해 주길 바랬습니다. 그러다 그 지역이 재개발이 되면서 중국집도 접고 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혹시 제가 이사를 가고 나면 연호가 못 찾아올까봐 걱정이 되었지만 만날 사람들은 어떻게든 만나게 된다는 말을 믿으면서 다른 지역에서 다시 중국집을 열었어요. 몇 번 주변 사람들의 중매로 여자를 만나보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인연이 닿지 않아서 전 혼자 살았습니다. 그때 사람의 인연이라는 건 참 맺어지기 힘들고 또 한 번 맺어진 인연은 끊어지는 것도 힘들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와 연호의 인연은 끊으려고 해도 끊어질 수 없다는 생각이 더 깊어졌습니다. 새로운 곳에서의 중국집은 예전만큼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주변에 햄버거나 피자, 파스타집이 즐비한 곳이었고 중국 음식이 아무래도 젊은이들 입맛에는 좀 고루한 느낌도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외면을 받는 것도 있었어요. 처음으로 적자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두 달 가게세도 밀리게 되었고 어떻게든 만회해보려 했지만 고전을 면치 못했어요. 가게를 접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건물 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무슨 청소업체가 건물 전체를 4억으로 쓴다고 했습니다. 가게도 이제 곧 계약 만료가 되는데 아무래도 재계약은 힘들겠구나 싶었어요. 장사가 안 된 것도 있지만 주인이 바뀌고 재계약을 하려면 아마 보증금을 더 내라고 할 게 뻔했으니까요. 전 재계약을 포기하고 보증금을 받아서 다른 일을 해볼까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식 자격증도 있으니까 차라리 그때 한창 유행이던 집밥 같은 걸 해볼까 구상도 하고 있었어요. 마침 건물이 리모델링에 들어가고 저도 가게를 정리하고 있는데 회사의 총무팀장이라는 사람이 찾아왔더군요. 안녕하세요. 여기 건물에 새로 들어오는 회사 총무팀장입니다. 아마 들으셨겠지만 건물 전체를 4억으로 쓸 예정이라서 입주자들과는 재계약을 안 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다른 곳에 가게를 내시나요? 아니요, 아직은. 그럼 혹시 괜찮으시다면 우리 회사 구내식당을 한번 맡아보시는 건 어떠세요? 부동산 중개인에게 듣자니까 최 사장님께서 한식, 중식 자격증도 있다고 하더군요. 우리 회사는 직원들 복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무엇보다 먹는 것에 진심이라서요. 가능한 진심을 다하는 분을 모시고 싶어서 그럽니다.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페이는 최 사장님이 원하시는 선에서 맞춰드리겠습니다. 그런 제안은 처음 받는 거라 조금 얼떨떨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제가 잘 해낼 것 같다는 예감이 들더군요. 특히 진심을 다하는 분, 그 말이 절 움직였습니다. 진심이라면 제가 또 한 진심하는 사람이니까 이 회사의 방침하고 딱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역시 사람은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그런 생각도 했고요. 그렇게 전 정식 계약을 하고 그 회사 구내식당을 맡았습니다. 회사는 전국의 청소업체와 세차장 지점을 꽤 많이 가지고 있고
심부름 대행센터도 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직원들이 힘을 많이 쓰는 일을 하니까 밥심으로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정말 식당에 필요한 예산은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식재료는 돈 아끼지 말고 최고로 사용하라고 하더군요. 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을 위해 집밥을 만들었습니다. 한식과 중식을 골고루 식단표로 만들었고 일식도 배워서 제철회도 즉석에서 떠서 올릴 때도 있었어요. 틈틈이 보양식도 냈고 제철 재료로 만든 각종 약선 요리도 만들었습니다. 제 정성과 진심이 통했는지 구내식당 밥이 맛있다고 소문이 나면서 직원들은 물론 인근 주민들도 돈을 내고 구내식당 밥을 먹겠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가끔 회사 사장님도 비서를 시켜서 제 음식을 포장해 가곤 하셨죠. 사장님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었지만 늘 비서가 최고라고 하신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사는 재미가 났고 제 음식을 먹고 엄지를 들어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흐뭇했고 짜릿했어요. 아마도 그래서 더 열심히 연구하고 더 최선을 다해 음식을 만들려고 했나 봅니다. 그때도 전 가끔 연호를 생각했습니다. 연호가 내 모습을 본다면 자랑스러워하겠지. 연호에게 이렇게 맛있는 집밥 한 번 먹이면 좋을 텐데. 늘 그런 마음으로, 아니, 연호에게 밥을 지어준다는 마음으로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그렇게 구내식당을 맡은 지도 5년이 지났고 회사도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각 부서마다 돌아가면서 그달의 생일인 사람들에게 파티를 열어주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전 별도로 파티 음식도 만들어주고 케이크도 만들어주고 싶어서 제빵사 자격증까지 땄습니다. 다들 제 열정에 감탄했고 인정했습니다.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날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다음날 쓸 재료들을 다듬느라 밤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식당을 정리하고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어둠 속에 누군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가가서 살펴보는데 그 사람은 바로 연호였어요. 온몸이 차갑게 식은 채 연호가 거기 쓰러져 있었습니다. 전 너무 놀라고 정신이 없어서 겨우 119를 부르고 연호와 함께 응급실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연호는 숨을 거둔 상태였고 의료진들이 심폐소생술을 20분 넘게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인은 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였어요. 전 한동안 연호의 굳은 손을 잡고 놓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살다가 거기에 쓰러져 있었던 건지 쉴 수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혹시 나를 찾아다니는 건 아닌지, 겨우 나를 찾아왔는데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가버린 건지, 왜 진작 나를 찾으러 오지 않았는지, 그동안 못다 했던 모든 말들이 한꺼번에 저를 휘몰아쳤고 홀로 빈소를 지키면서 연호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없다는 것에 가슴을 쳤습니다. 연호야, 내 말 듣고 있니? 도대체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내가 기다린다고 했는데 진작에 오지 연호야. 너무 깊은 슬픔에 빠지면 어느 순간 눈물도 말라버리고 이성도 마비되고 그 순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뭘 생각하는지도 의식하지 못하게 되더군요. 그렇게 전 홀로 빈 장례식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무렵에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우르르 장례식장으로 몰려와서는 모두 엎드려 사장님을 부르며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장례식장을 잘못 찾아온 줄 알고는 어리둥절해하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사람들이 모두 눈에 익었어요. 매일 구내식당에 와서 밥을 먹고는 정말 맛있다고 얘기해주던 바로 회사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 속에서 총무 팀장님이 저를 알아보고는 다가와서 물었어요. 아니, 최 주방장님 아니세요? 혹시 강연호 사장님을 제일 먼저 발견하신 분이 최 주방장님이셨어요?
네, 그런데, 잠깐만요. 지금 강현우 사장님이라고 했나요? 네, 우리 회사 사장님이십니다. 네? 연호가 사장님이라고요? 혹시 사장님과는 어떤 관계가 되시나요? 연호는 제 오랜 친구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사장의 비서라는 사람이 다가와서 또 물었습니다. 그럼 혹시 성함이 최성국 씨 맞습니까? 네, 제가 최성국입니다. 그러자 비서는 제게 고개 숙여 인사를 하더니 잠시 같이 가자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장례식장을 지키다 말고 어딜 가냐고 물으니까 직원들이 지킬 거니까 가자고 했어요. 영문도 모른 채 그렇게 따라간 곳이 회사 건물 맨 꼭대기 20층이었습니다. 전 늘 지하 구내식당에서만 일을 해서 한 번도 1층이나 로비 외에는 회사 내부로 들어가 본 적이 없었거든요. 문이 열리는데 그곳은 사장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걸려있는 사진은 분명 강현호였고 사장 명패도 강현호였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 주인이자 이 회사 사장이 강현호였던 겁니다. 너무 뜻밖이라 믿기지 않았는데 곧 변호사가 왔고 연호가 생전에 남긴 유언장을 공개했어요. 유언장엔 강현호 사망 시 회사 지분 전체를 최성국에게 남긴다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그게 무슨 말입니까? 회사 지분이요? 제가 그걸 왜 받아요? 강 사장님께서 미리 작성해 두신 유언장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전 통 알 수도 없었고 이해도 안 갔습니다. 그리고 연호는 저에게 편지 한 통을 남겼더군요. 전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제가 그 편지를 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연호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 같아서 온몸이 다 떨렸어요. 연호의 얘기는 그때 빗속으로 제가 준 우산을 쓰고 간 뒤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만남의 그 마지막 순간 이후부터 연호는 저에게 자신의 일을 차분히 남겨두었어요. 모두의 소문대로 연호는 보스 대신 감옥에 갔답니다. 8년을 살았고 모범수로 감형되어 출소를 했대요. 그리고 바로 저를 찾아갔지만 중국집은 이사를 가고 없더랍니다. 곧 수소문에서 다시 저를 찾았는데 제가 다른 지역에서 중국집을 하면서 봉사활동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런 저를 보면서 막 살아온 자신이 참 한심하고 부끄럽고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서 찾아갔을 때 제가 어느 노숙자의 장례를 치르고 있었는데 그 노숙자가 바로 연호의 아버지였대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몰랐지만 연호는 단숨에 알아봤고 평생 그리워했던 아버지가 노숙자가 되어 떠돌다 결국에는 친구의 손에 마지막 배웅을 받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터질 듯 아팠답니다. 막상 나서지는 못하고 내내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배웅했대요. 그리고 연호는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살아보자고 결심을 했죠. 내 친구 최성국에게 절대 부끄럽지 않는 친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렇게 한때 조폭이었으나 착실하게 마음을 잡은 동생들을 데리고 재기를 하기 위해 몸부림을 쳤대요. 모두 한 곳에 모여 살면서 막노동으로 돈을 모으고 공사 현장 소장과 친해지면서 현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치우는 일을 하면서 청소업체를 시작하게 되었고 점점 확장하여 세차장도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지금 심부름 대행 서비스도 하게 되었고요. 한때 조폭이었던 그들은 과거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청산하고 건실한 회사원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사는데 완벽하게 성공했죠. 그리고 마침 우연인지 필연인지 제가 중국집을 하고 있던 그 건물을 사옥으로 쓰기 위해 사게 되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제가 거기 있는 줄도 몰랐다가 세입자들 명단에서 제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대요. 사람을 시켜 조용히 조사해보니 중국집 맛이 좋다고 정평이 났는데도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총무팀장을 시켜서 저에게 구내식당 주방장 일을 제안했던 거고요. 그 제안을 했던 총무팀장도 저와 연호의 관계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구내식당을 맡으면서 제가 활기차게 지내는 것을 연호는 알고 있었고 가끔 비서가 사장님 도시락을 싸들고 갈 때마다 너무 맛있다고 하신다는 말에 괜히 우쭐했던 기억도 났습니다. 그 사장님이 연호일 줄이야 정말 꿈에도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연호는 단 한 번도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전 사장님 이름조차 몰랐어요. 구내식당 주방장이 저 높으신 분의 이름까지 일일이 알 수는 없었지만 알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또 알 수도 있었을 텐데 전 전혀 그런 것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사장님과 연호는 전혀 매치가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연호가 어디서 뭘 하는지조차 몰랐기에 어쩜 사장님 이름이 강연호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해도 전 사장과 연호가 동일 인물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연호가 심장이 안 좋았나요? 네, 심근경색으로 수술도 하셨고 늘 조심하셨는데. 연호는 제가 기다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 앞에 나타나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쓰고 있었어요. 처음엔 내가 그동안 너무 막 살아온 것 같아서 내 인생이 너무 부끄러워서 성국이 네 앞에 나설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 악물고 새 출발을 했고 번듯한 회사도 만들었고 이제 내 친구 성국이 앞에 조금은 떳떳하게 갈 수 있겠구나 했는데 몸이 말썽이었어. 그동안 막 살아서 그런지 몸에 병이 생기고 말았다. 연호는 심장 수술을 몇 번 했고 병원에서 무리하지 말라고 해서 입원도 꽤 했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또 절 만나는 기회를 놓쳤대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스스로 가망이 없다는 것을 느꼈고 연호는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두었답니다. 언제 어느 때 가더라도 전혀 문제없게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드디어 그날 더 늦기 전에 저를 만나러 오다가 쓰러지고 말았던 겁니다. 얼마나 기다렸는데,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좀 더 일찍 오지 그랬어. 친구끼리 창피한 게 어딨다고 그냥 오지. 연호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연호가 마지막으로 절 만나러 오던 그 길이 정말 마지막이 돼버린 것이 절통했습니다. 나라도 막연하게 기다릴 게 아니라 찾아 나설 것을 하는 뒤늦은 후회도 밀려들었어요. 그렇게 연호를 잘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연호 아버지 납골당 옆에 연호도 나란히 봉헌해 주었어요. 하늘에서는 버림받지 않고 아버지와 오래오래 손 꼭 잡고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습니다. 강연호, 거기서도 짜장면 먹고 있니? 이제 네가 기다리고 있어. 내가 갈 때까지. 내가 가서 다시 맛있는 짜장면 만들어줄게. 그리고 저는 연호에게 받은 회사 지분으로 대주주가 되었지만 경영은 잘 모르니까 전문 경영인에게 맡겼습니다. 그냥 살던 대로 구내식당에서 주방장으로 10년 더 일하다가 그만두었어요. 지금은 시골로 내려와서 짜장면 봉사활동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처 보육원에 가서 맛있게 짜장면도 만들어주고 거동 불편하신 어르신들 목욕 봉사도 하고 목욕이 끝나면 출출해 하시니까 맛난 국밥 한 그릇씩 말아드리면 그렇게 좋아하세요. 저 그러고 삽니다. 가끔은 연호 보러 납골당에도 다녀오고요. 평생 기다렸고 그리워했던 내 친구 강연호. 제 마음속에 깊이 담고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